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 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19차 6중전회가 끝났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분석도 드렸습니다. 시진핑의 마오쩌둥에 등극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동부에 대한 강조도 드렸는데 이번에 공보를 통해서 저희가 또 살펴본 내용이 있다고요. 네, 중국은 행사하고 나면은 이제 그 결과를 공보로도 내고 또 그 전문도 발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을 몇 개를 발견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6중전의 키워드가 그 시진핑의 권력 강화인 것처럼도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부유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파일을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데 정말로 이게 파이노믹스 맞냐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6중전이 그 아주 폼나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세 번째 역사의 결이 40년 만에 한 번 한 거. 네. 근데 그것의 핵심은 역사를 3등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데 네. 역사적 결의.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 자금성, 눈 오는 자금성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보면 삼국지도 그렇고 이제 3등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3등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결의가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중국의 5명의 역대 지도자들이 그 당이 복잡하거나 여론이 이제 많이 갈렸을 때 그걸 이제 통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중요한 묘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5명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지도자가 이걸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지도자는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11일 날 이런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키는 바로 역사적 결의를 이제 사회주의 신중국 70년을 이게 세부등분을 딱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택동 주석의 시기, 그 사회주의 건설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등소평의 사회주의 현대화. 그래서 고향에 안고 있죠. 네, 흥묘맹묘가 같이 네.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타고치는 후진타오 주석하고 이제 뿔테안경 큰 쓴 이제 장재민 주석이 밑에 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세 장 안에 도장을 이렇게 가둬놨어요. 그 위에 새가 한 마리 싹 날아가는데, 결국은 새는 이제 세 장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중국의 새로운 그 신시대다. 시진핑이 세 장을 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6중전을 하면서 이제 1945년의 문서, 1981년의 문서, 2021년에 요 문서를 기준으로 역사를 구분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점은 이제 모택동 등선병 때는 그 내부적인 과오, 이걸 이제 반성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시진핑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이제 천안문 사태라든지 이런 과오가 있었는데 그걸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제목도 살짝 보면 모택동 때는 그 역사 문제의 결이 이렇게 되어 있고, 등소평 때도 그 역사 문제의 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언론에서는 역사 문제의 결이라고 저는 자세히 보면요, 역사 경험의 결이라고 이번에 썼어요. 네. 그래서 결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점인데, 그래서 모택동 시대는 어땠냐 보면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하여간 좀 조악하죠. 산비탈을 깎아갖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있고, 옷을 입은 것도 보면 이제 중산복,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혁명하던 시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문화대혁명의 사진입니다. 자금성 바로 앞에 무상계급의 이제 문화대혁명 만세, 네. 완전 홍위병들이 난리를 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 보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뭐냐 그러면 홍위병들이 그 공자님의 이제 그 동상을 이걸 끌어내려 가지고 부시는 장면입니다. 1966년에요. 공자 문묘를 이제 이렇게 공자 묘를 파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 결의 왜 해야 되냐 그러는데 재미있는 사진 하나가 있어서 제가 갖다 붙여놨는데, 오른쪽 사진입니다. 네. 보면은 이건 아주 최근의 일인데, 화롱공사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홍콩에 상장된 회사가 대거 부도났다 어쩌다 그러는데, 거기에 회장, 그 사람이 이제 부정부패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캐비넷 안에 뭐가 들었어요. 네. 보시면은 전부 빨간 돈이 왕창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특이한 건 차 같은 것이 보이죠. 네. 근데 이 차가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보이차인가요? 아니 네.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책도 아니고 네. 돈을 이렇게 넣을 정도로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쟁여놨다는 부정부패가 이제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등소평 시대는 아까 보신 것보다는 조금 이제 이 중산복이 아닌 사복이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도 보면은 아주 이제 폼 나는 차 이런 차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등소평, 장서민, 후진타오를 세 명을 같이 묶어버린 거죠. 같은 시대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개혁 개방기의 사람이고 시진핑은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새 시대의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진 자체도 그렇고 이제 뭐 역대로 보면 거기에 재미있는 사진 하나 그 밑에 보면은 조용캉이라든지 보시라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로 감옥 간 사람들도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 지금은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지금 역대 지도자들 5명을 지금까지는 구분을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 육중전을 계기로 제1, 제2, 제3 이렇게만 구분한 거죠. 5명을 3명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생존한 지도자가 5명 중에 3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쩌민 주석, 이제 후진타오 주석, 그리고 지금 현재 시진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멀쩡하게 지금 생존해 있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역사적인 1, 2, 3, 4, 5의 반열에서 끌어내려버린 거죠. 반발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시진핑은 이번 육중전에서 보면 21세기의 마르크스다. 그래서 이제 레벨을 모택동하고 같은 급이 또 있지만 이론상으로 사상이 모택동 시대의 그 자본론, 이제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한 그게 중국에서 다시 살아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정도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격화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모택동 시대는 자본론이고 등소평 시대는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인데 다시 이제 이걸로 돌아왔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중국이 이게 공산주의가 됐다는 게 사실 불가사의예요. 근데 자본론을 쓴 이제 유럽 이 시대는 공업이 발달해서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하고 이제 돈 많은 그 자본가하고의 이 갭이 크고 자본가가 프롤레타리아들을 약탈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혁명이 필요하다는 건데 1920년대 중국에는 공장이 없어요. 전부 농업밖에 없어. 예. 그리고 진짜로 잘 생각해 보면 모택동은 정말 자본론을 읽어나 봤을까? 1800년대 말에 태어나서 그 모택동의 고향이 보면 후난 창샤예요. 네. 근데 거기는 아주 못 사는 농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범학교를 나왔는데 1920년 이즈음에 중국에서 과연 그것도 후난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 이 독일어로 된 자본론을 중국말로 번역한 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모택동은 자본은 안 읽어보고 공산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은 농민들이 주가 되는 공산당이죠. 그리고 이거는 애초부터 사실은 공산당 이름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특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뭐 그때는 중국 특색을 안 했죠. 근데 중국 특색을 붙이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 공업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산주의를 공업이 없는 농업에다 적용을 했으니 그게 바로 대약진 운동이고 거기서 이제 4,200만 명을 굶겨 죽인 거죠. 그리고 그걸 막으려고 10년 동안 이제 문화대혁명을 해서 암흑천지를 만든 건데 이제 그것 다음번에 등소평은 이제 1920년대에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소평은 모택동은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 적이 없지만 등소평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식 모택동이 얘기하는 그 사회주의가 중국에 맞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향에 들고 와가지고 네. 이제 문을 여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공부다. 공부. 그 해외에 가서 네. 이 보고 듣고 공부한 등소평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등소평도 쓰촨성에서 빠이주 먹고 그냥 뭐 이제 이랬다 그러면 후어구어 먹고 이랬다 그러면 개혁 개방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됐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에 지금 이런 식의 요금을 했는데 그러면 역사적 과오를 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1945년에 이제 그 문서하고 81년의 문서, 2021년의 문서는 역사적으로 잘못했다고 한 게 1차 때 125회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2차 때 96회 나왔는데 이번엔 14차례밖에 안 나왔어요. 확 줄었네요. 그래서 이제 반성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과거에 비하면. 하긴 해야겠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분량도 놓고 보면 네. 1차 때 28,000자, 2차 때 34,000자, 이번에 36,000자, 양은 제일 많아요. 네. 근데 반성문을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리더를 이제 몇 번 언급했냐를 보면 이제 공보에서는 모택동을 7번, 등소평을 5번, 장점인 1번, 후진타오 1번, 시진핑은 이제 7번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젠가 아ren가 보면은 이 인민일보에 이 전체 이 전문이 실리는데 거기 보면 모택동이 조금 더 많아요. 18번, 등소평이 6번, 장점인 1번, 후진타오 1번, 근데 시진핑은 22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중국은 뭐 지난번에 그 14차 5개년 계획도 얘기를 했었고 이 정부 업무 보고도 그랬지만 키워드가 몇 번 반복되냐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놓고 보면 창업자 모택동 개혁개방의 중국 경제 설계사보다도 시진핑의 언급이 거의 뭐 2.5배 가까이 언급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다르게 보면은 그리고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장점인 후진타오 살아있는 이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밖에 언급 안 했다. 이건 싹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미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 아젠다는 몇 번 언급을 했냐 그러면 모택동 사상 7번, 등소평이 이론 3번, 장점인의 상계 대표 중요 사상 4번, 과학적 발전관 4번 그러는데 시진핑 사상을 8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에 그 아까 세 군데로 역사를 확 나눠버렸다고 그랬는데 네. 그 38,000자의 그 공문 중에서 그러면 지역 그 시기별로 얼마를 언급했냐 보면 모택동의 사회주의 건설 시기를 22%로 배정을 했고 이제 개혁개방에 대해서 30%. 그런데 지금 시진핑 시대에 대해서는 48%를 언급을 했어요. 절반을 이제 시진핑 시대에 언급을 한 거죠. 전문은 더 많이 언급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공보가 더 많이 했어요. 공보는 20%, 14%, 66%를 했는데 전문을 봤더니 한 48% 정도. 네. 그래서 이게 놓고 보면 이제 어디다 많이 이제 홍보를 했냐, 반성을 한 게 아니라 홍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놓고 보면 이게 이렇게 왔다는 것은 다시 그 중국 사회주의 본래인 공부론, 공유론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중국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걸 통한 소위 말하는 이카노믹스, 분업의 원리에 의한 이걸 이제 해와가지고 G2가 됐고, GDP가 미국에 70%가 됐지만, 지금 이 다시 공동 부유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1867년에 쓴. 그래서 뭐 그 유명한 책이 바로 이제 파이 나누기 책이 최근에 히트를 했는데요. 근데 결국 이제 파이 나누기를 어떻게 나누냐 하는 건데 이게 파이 나누기는 이게 재수의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2개 주고 나 1개 주면 1개 받는 사람이 화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그것에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협상에 보면은 한 10가지가 있는데 중에 하나가 우선 선택권이죠. 먼저 이제 네가 나눠라. 근데 나눈 사람하고 선택하는 사람 딴 사람이 되면은 나눈 사람이 내가 이거 이 덩어리는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었는데 두 번째 그럼 이걸 나눠 가질 때는 내가 1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나누는 거를 어떻게 나누는데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똑같이 나눌 것이냐 조금 큰 것도 둘 것이냐 내가 두 번째 선택하게 된다면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어려운 거를 중국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국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파이노믹스, 파이를 이제는 나눠 갖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지금 뭐 서방 언론에서는 중국이 파이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 되겠냐. 그리고 그것은 이제 n분의 1로 나눠 먹기는 저것은 이제 파멸로 가는 길이다. 서방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의 이 파이 나누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러면 1867년 이후에 막스 자본론 이후에 지금 154년이 흘렀지만 제대로 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소련, 뭐 동독, 중국 뭐 다 했지만은 이게 길게는 104년, 짧게는 30년의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파이 나누기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다 거지죠, 뭐. 그러니까 파이 나누는 건 좋은데 나누는 거 집중하면 파이를 아예 사이즈를 못 키우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 북한, 베트남, 쿠바, 중국, 러시아를 보면 퍼캡타 인컴이 1,000불, 3,000불, 9,000불, 10,000불, 11,000불이에요. 네. 근데 세계 평균이 얼마냐면 11,000불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뭐 한국, 남한과 북한, 독일, 미국 이렇게 보면 이게 세계 평균의 3배, 4배, 6배를 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이노믹스라고 하는 공유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허구가 센 건가. 말은 좋은데 실제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중국이 시진핑 때 하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진핑의 그 육중전에서 보면 뭐 하여간 3만 몇천 자를 쭉 썼는데 이런 식의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하여간 자세히 좀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이 전문을 다시 이제 표로 분석, 그렇죠. 도예하신 거죠? 예.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 그렇게 해서 그 역사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실제로 어떻게 이 도달을 하려 하는 건데, 네.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실행 전략도 안에 포함했단 그렇죠. 말씀이세요? 근데 예. 뭐를 써놨냐면, 공산당의 리더십을 고수한다. 공산당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중국의 길을 간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천하를 생각하는 마음을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서 이게 경제가 성장을 하지만 그 자본주의는 미국식 자본주의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한 나라 치고 경제 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다 금융위기 다 겪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이것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을 했지만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 미국식 자본주의로 이제는 안 간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스타일로 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국 특색, 중국 터스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는 절대 같이 안 가. 이제 이거가 되고요. 그러고 그럼 뭐 어떡할래 그러는데 우리는 공동부유를 한다. 이걸 이제 핵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공동부유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지금까지 시진핑이 얘기했던 것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의 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꿈이 뭐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웃죠. 미국엔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중국엔 차이나 드림이 있다고 그랬을 때 차이나 드림이 뭔데?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이제 귀신 시다나 까먹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10년 동안 왔지만은 이제는 이제 중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갔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공동부유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이게 서민들한테 좀 체감이 되는 국정 아젠다. 그래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국민들의 이 서민들의 느낌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서민 체감형 국정 아젠다가 바로 이 공동부유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층에 있어서 서민층을 주로 공략하는 이로 정책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것이 국민들한테 좀 다가서게 하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 아젠다가 바로 너무 이것 이상적인 같아요. 중국 몽골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와닿는 실생활에는 도움을 주겠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도달을 하려 하는 거를 9가지가 쭉 설명이 되는데요. 네. 그게 결국은 놓고 보면 그 사이 우리가 많이 다뤘던 이 내수시장, 쌍순환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면 이 과학기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과학기술 자립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재종강국 전략을 심도 있게 실행한다. 네. 그래서 중국말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라서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공동부유는 내수시장 중심으로 과학기술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어디에도 n분의 1로 나눠 먹겠다 이런 얘기가 단 한 줄도 없어요. 세금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네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 그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중국이 공동부유라는 것은 국정 아젠다고 실제로는 파이노믹스가 아니라 여전히 이카노믹스예요. 파이 키우기 계속 한다는 거죠. 내수시장 계속 키우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안을 계속 채운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동부유론 자체를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쟤들이 이제 드디어 n분의 1로 나눠 먹어가지고 망하겠구나. 이제 망하겠구나 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얘들 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n분의 1로 나눠 먹자는 게 아니에요. 저게. 기술 자립하고 역량 더 강화해서 파이 제조 키우기에. 강국 되겠다. 그쵸. 이런 의미 좋네요. 그래서 2049년, 2050년에 이제 사회주의 현대 한국을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2035년 중간 목표에 보면 중국은 2020년 GDP를 2035년 요 GDP, 2035년 GDP가 2020년 GDP의 2배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72회 법칙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4.8%씩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동부유론의 핵심은 연평균 4.8%를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네. 이게. 성장률을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동부유론 핵심이 뭐냐면 바로 중국식 중산층 만들기인데 이 2035년까지 소득을 2만 배, 지금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올리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연평균 4.8% 성장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뭘 성장하냐면 첨단 산업, 농업 산업, 녹색 산업, 안전 산업. 그리고 이것을 이제 수정하는 방법이 바로 소득 격차, 지역 격차, 노동 격차 요걸 조정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이 바로 1차, 2차, 3차 분배 조정이다. 그래서 이게 잘록한 허리를 통통한 항아리 모양으로 만드는 것, 이게 중국의 공동부유론의 본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나온 게 최근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배에 대한 뭐 이런 쪽 토대라든가 아니면 실행적인 안에 있어서 정립이 안 돼서 아직 안 나온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미 뭐 다 산수해놨죠. 네. 해놨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시행하면 그것이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것이고 시장의 충격도 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1만 달러 레벨에서 분배해봤자 뭐 개뿔 나눌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국정 아젠다로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한 논리로 간 것이고 앞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4.8% 성장한다. 요게 뒤에 숨어 있다는 거죠. 성장 가면서 하지만 공동부유는 우리가 갖고 간다. 그렇죠. 기존은.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6중전 끝나고 나서 그 파이 나누기 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사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6중전은 지금 이번에 파이 나누기 문제로 기계를 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 이제 20대 당대회에서 이제 누가 정치국원이 되고 누가 상무위에 되냐, 요게 지금 핵심인데 문제는 지금 놓고 보면은 이 중국에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따져봤던 칠상파라 현재 66세, 내년에 67세가 되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지금 67세인 사람은 내년에 다 은퇴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25명의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 중에서 그 66세 이하인 사람이 후춘화 59세, 리치앙 상해 당석이 66세, 천민을 중경 당석이 66세, 띵쉐샹 60세. 요 사람 4명만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네. 시진핑 1명 하면 5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20명이 갈립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가 봤지만 지방성 9개 당서기를 11월 달에 교체를 했어요. 그럼 25에다 5 빼면 20명을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9명을 빼면 앞으로 11명을 더 교체하면 인사 끝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 19대 때 보면은 2017년에 이제 당대회가 열리는데 2016년 하반기에 14개 성의 당서기를 바꿔요.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 17개 성을 바꿔서 이걸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금년 하반기에 지방성의 당서기를 바꾸는 당대회를 고지한 데가 13개 성이 있어요. 근데 요 중에서 지금 9개가 이제 당서기 바꾼 거죠. 그럼 4개만 더 바꾸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내년 6월 달까지 그러면 18개 이 성이 당대회를 해서 당서기를 바꾼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9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력대회란 때도 봤지만 왜 이 지방에 있는 당서기들이 무리하게 석탄 감산하고 네. 전력 중단하고 네. 제한 송전을 했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답이 나와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남은 자리가 지금 20자리 중에서 9자리면 11자리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서 점수 못 받으면 위험하니까. 끝나는 거죠. 이게 눈앞에 뻔히 이거는 좀 실책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단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전략대란의 본질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계속 우리가 뭐 공부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정부의 문서를 갖고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많은 이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봐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새 다뤄봤던 이제 뭐 석탄 부족 문제, 전력 부족 문제, 최근에 요소수 문제들도 따지고 들어가면 바로 인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중국은 하여간 뭐 우리가 누차 뭐 강조를 하지만 팩트를 보지 않고서 카더라로 그냥 해석을 하면 답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중전 공보를 통해서 보니 소장님께서 보니까 공동부유로는 강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나눠서 파일을 나누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 유지하겠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4.8% 앞으로 15년 동안.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